그 재기 호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뭔가 제가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집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제가 뭐 여러 가지 알아보고 만들어 봤는데, 그 동작이 제가 지금 맥 컴퓨터를 쓰는데, 맥에서와 또 윈도우에서 그 민지 W 이용하는 것과 실행 결과들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자, 우리가 재기 호출을 하게 되면 반복적으로 그 함수를 계속 부르게 되죠. 그리고 얘가,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를 부르면 함수의 스택이 만들어지죠. 공간이 쌓여요. 그래서 여기 메인이 있고, 메인에서 f라는 함수를 부른다고 생각해 봅시다. f. 그러면 f의 스택이 쌓이겠죠. 메인에서 f를 불렀어요. 근데 이 f는 재기 함수예요. 그러니까 안에 재기 호출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f가 끝나기 전에 또다시 f가 쌓이죠. 그래서 이 f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언제까지? 재기 호출이 멈출 때까지. 계속 쌓입니다. 그래서 그 무한 루프하고 무한 재기하고 동작이 다른 이유는, 무한 루프는 계속 CPU가 그 코드를 수행하고 있어요. 멈추지 않고. 근데 무한 재기는 얘가 계속 쌓이게 되면은 뭐가 부족하게 되냐면은 스택 공간이 부족하게 돼요. 그래서 죽어요,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한 프로그램이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스택 공간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초과가 되면은 프로그램이 중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요 코드를 실행하면 잘 안 보이시는데 종료를 됐어요. 값을 출력하지 못하고 종료가 됐습니다. 값을 출력하지 못하고 종료된 이유는 스택 공간이 초과한 거예요. 이 함수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여기에 보면은 벡터가 있죠. 벡터가 있고, 벡터에 지금 1000만, 10만 개의 정수를 집어넣은 다음에 그 10만 개의 데이터를 합계를 내고 있는데, 어떻게 합계를 내고 있냐면은 재기 함수를 이용해서 구현하고 있어요. 저걸 재기 함수를 구현할 이유는 없는데 여러분한테 이 문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 뭐 이상한 코드가 있는데, 이 코드를 한번 보면은 매번 num-i와 나머지를 더하고 있죠. 그럼 반복적으로 계속 더해서 최종적으로는 저 벡터에 있는 모든 원소를 더해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처럼 이 썸은 몇 개가 여기 만들어지냐면은 더하는 개수만큼 만들어져요. 계속 만들어지겠죠. 썸이 계속 쌓이다가 더 이상 이 공간이 부족하게 되면은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얘는 썸 테일이라고 하는 애는 똑같은 방식인데, 그 꼬리 재기 방식으로 구현을 해서 이 스택이 안 쌓여요. 이게 안 쌓이고 얘가 썸을 호출한 다음에 하면은 원래 여기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쌓여야 되는데 쌓이지 않고 얘를 반납하고 여기다 다시 써요. 그러면 스택 공간이 부족하는 경우가 없어집니다. 이건 똑같은 코드인데 얘는 윈도우예요. 제 맥에 이렇게 윈도우 파랄렐로 서치해서 윈도우가 있는데, 얘를 실행해 보면 얘는 아까보다 훨씬 많은 6만 개가 있는데도 잘 돌아가요. 원래는 아까는 10만 개만 해도
개수가 틀렸나? 1000만, 있죠. 60만 개죠. 60만 개, 아까 10만 개만 돼도 스택 오버플로가 발생해서 안 됐는데, 얘는 60만 개를 돌렸는데도 스택 오버플로가 일어나지 않아요. 스택 오버플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꼬리 재기를 최적화해서 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맥에서는 안 돼. 안 쌓. 꼬리 재기를 최적화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찾아봤더니 저거를 왜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컴파일러에 따라서 어떤 컴파일러들은 꼬리 재기를 최적화하고 또 꼬리 재기를 최적화하는 것도 우리가 보통 프로그램 만들 때 디버그 버전이 있고 릴리스 버전이 있어요. 그거 아세요? 디버그 릴리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디버그 버전에는 여러분들 나중에 디버깅 할 때 필요한 정보들을 같이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디버그 버전이 있고 릴리스 버전이 있는데 디버그 버전에서는 또 그 최적화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릴리스 버전으로도 만들어 봤는데 맥에서는 여전히 안 해. 근데 그 민지W 쓰는 윈도우에서는 디버그 버전에서도 꼬리 재기를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꼬리 재기가 항상 최적화가 되는지 장담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꼬리 재기로 만들 바에는 차라리 그냥 비재기적으로 구현하면 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뭐랄까 좋은 가치가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 기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꼬리 재기라는 게.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재기 호출하게 되면은 너무 많은 재기를 부르게 되면 스택이 쌓이게 되겠고 그 스택이 쌓이다 보면은 스택 공간이 부족해서 프로그램이 정상 종료되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종료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무한 재기와 무한 루프를 여러분들이 구분해 줬으면 좋겠고 그런 스택 공간의 부족 문제는 원래 꼬리 재기 같은 형태로 구현하면 해결할 수 있지만 꼬리 재기로 만들게 되면은 실제 그 꼬리 재기를 다시 반복 문을 형태로 비재기적으로 구현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 꼬리 재기로 바꿀 바에는 바로 그거를 그냥 일반 반복문을 써서 똑같은 기능을 하도록 만드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재기 함수를 짜는 것들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많이 좀 해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좀 더 복잡한 알고리즘들을 만들게 되면은 그 알고리즘들은 재기 호출을 이용하지 않고는 구현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기 호출이 어렵게 느끼시기보다는 많이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재기 함수는 원 문제를 그것의 작은 똑같은 종류의 작은 문제로 바꿀 수 있어야 재기 함수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진도를 진행하면은 또 재기 함수의 또 하나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똑같은 재기를 한 번만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적으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재기 함수는 피보나치 수 같은 경우를 보면은 핍5 하면은 그 안에 5, 4를 부르게 되겠고 그러면 5, 4에서 또 여기서 4, 3 여기서도 3, 2 이렇게 불러서 핍3이라는 걸 여러 번 반복적으로 똑같은 거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반복적으로 똑같은 인자를 이용해서 재기 호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기법 중에 하나가 메모이제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이제이션은 한 번에서 계산된 재기 호출 값을 기억했다가 다시 똑같은 것을 호출하면은
재기 호출하지 않고 저장된 값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원래 일반 재기는 이런 형태로 fib를 부르면 n-1, n-2를 재기 호출해가지고 더해가지고 fib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노트에서 보였더니 이게 재기 호출이 이렇게 돼서 뭐 fib 3 같은 것들이 여러 곳에서 호출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 위에 있는 것처럼 총 우리가 fib에서 호출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뭐냐면은 fib n-1부터 fib 1까지를 쭉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라고 하는 배열을 만들어 놓고 그 배열에다가 이미 구한 것들을 저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메모 n에다가 요 n-1과 n-1한 거를 계속 저장을 하고, 만약에 이 n이 호출됐을 때 그 메모 n 값이 여기는 -1로 초기화했는데 -1이 아니라 이미 값을 가지고 있으면 재기 호출하지 않고 저장된 값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메모이제이션이라는 기법이고, 요거를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하면은 동적 프로그래밍의 한 종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되게 복잡한 건데, 여러분들 이제 알고리즘 시간이 되면은 알고리즘 설계 기법 중에 동적 프로그래밍이라는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복잡한 문제들을 선형 시간에 좀 빠르게 구현할 수 있게 해주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기 호출은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한 가지 문제를 꼬리 재기 형태로 해결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꼬리 재기가 아니라 메모이제이션이라는 걸로 이용해서 해결한다. 그걸 어떻게 하냐라는 것보다는 그런 게 있다. 얘는 뭘 하는 거냐? 한번 호출된 재기 호출을 똑같이 또다시 호출하지 않고 기억하게끔 하는 형태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뭐 메모이제이션은 알고리즘 시간 가서 배우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여기에 코드가 있으니까 관심 있는 사람 한번 요 코드들을 그 fib를 일반적으로도 했고 꼬리 재기로도 구현해 봤고, 여기 메모이제이션도 하는 게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메모이제이션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그 진도로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함수 수식어들, 함수를 정의할 때 여러 가지 수식을 해줄 수 있고, 그 수식할 수 있는 것들에 뭐가 있냐면은 일반 함수의 경우에는 inline, const expr, no except, set 네 개의 키워드를 이용해서 수식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수식했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또 언제 inline 이런 키워드를 쓰면 좋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inline입니다. inline은 함수를 호출하는 것 대신에 함수 호출 위치에 코드를 거기다 넣으라는 거예요. inline 하라는 거는. 그러니까 원래는 함수는 여기처럼 메인에서 f를 부르면 f로 이동을 해서 f를 실행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f를 inline 하게 되면은 f의 코드를 이 메인 안에 그 불러지는 위치를 대신해서 거기다가 코드를 집어넣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함수를 inline 하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컴파일러가 inline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추천해 줄 뿐 실제 inline 할지 여부는 컴파일러가 판단합니다. 이게 inline 해도 괜찮은 건지를 보고 inline 하게 돼요. 근데 inline을 해주기 위해서는 코드를 생성할 때 그 코드가 있어야 돼요. 함수를 inline 해주기 위해서는 그 함수의 코드를 컴파일러가 갖고 있어야
거기다가 넣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라인 하고자 하는 함수들은 별도 다른 파일에 우리가 파일을 번역할 때 번역하는 단위가 뭐라 그랬어요? 소스 파일 단위로 번역한다 그랬죠. 그렇죠? 소스 파일 단위로 번역해요. 근데 여기 1.cpp가 있고 여기에 foo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뭐 bar라는 함수가 있는데 여기서 foo를 부르고 있어요. foo를 여기서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 이 foo를 inline 형태로 하고 싶으면 이런 형태로는 inline 해줄 수 없습니다. 얘를 번역할 때 얘를 inline 하고 싶으면은 이 코드를 여기다가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inline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다른 파일이 있기 때문에 1.cpp를 번역할 때는 2.cpp는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없고 얘를 inline 하고 싶으면은 헤더 파일에다가 여기다가 inline foo 함수를 정의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헤더 파일에 그 함수를 정의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일반 함수를 헤더 파일에 정의했다.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ODR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함수의 정의는 최종 exe 파일에 한 번만 나타나야 되잖아요. 여러 번 나타나게 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헤더 파일에다가 함수를 inline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정의했는데 여기도 include 1.h 여기도 include 1.h 하게 되면은 이 함수가 여기도 들어가서 여기 만들 때도 만들어지고 여기 만들 때도 만들어지니까 ODR의 위배가 돼요. 그런데 얘가 inline이면 얘는 특별한 함수구나 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include를 하더라도 컴파일러가 두 개를 만들지 않고 적절하게 나중에 조절해 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inline 하기 위해서는 어떤 함수를 inline으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별도 파일에다가 만약 다른 파일에서도 필요하게 되면은 이렇게 별도 cpp 파일에다 함수를 만들고 inline으로 수식하는 게 아니라 이 함수가 여러 곳에서 inline으로 쓰이고 싶으면은 이 함수를 헤더 파일에 정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헤더 파일에 정의하면서 inline으로 수식해 주면은 ODR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컴파일러가. 나중에 알아서 하나만 존재해도 만들어주고 필요한 곳에 그 함수들을 inline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어쨌든 inline은 프로그램의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함수 호출하는 과정을 없애고 그 함수 코드 자체를 그 호출하는 곳에 넣어서 속도를 조금 높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함수를 inline 하게 되면은 단점도 있어요. 그 단점이 뭘까요? 실행 파일이 커집니다. 이 각각의 함수에 이 안에 코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코드들이 커지는 거예요. 원래는 여기에 코드 하나만 있어서 글로 호출해서 그 코드를 실행하는 건데 이제는 코드가 별도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인라인 됐으니까 각각 호출하는데 중복해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중복해서 들어가 있으니까 코드의 크기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게 한 가지 단점입니다. 그래서 인라인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굳이 인라인 해가지고 할 필요는 없고 원래 저거는 컴파일러가 알아서 해줄 필요는 있어요. 우리가 인라인 안 하더라도. 근데 컴파일러는 그렇게 지능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컴파일러가 좀 더 효과적으로 코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자문, 조언들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의 하나가 인라인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onst expr로 수식할 수 있는데 const expr은 컴파일 시간에 뭔가 하겠다는 거예요. 컴파일 시간에. 그래서 뭘 컴파일 시간에 하냐면 이런 함수를 const expr로 수식합니다. const expr로 수식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팩토리얼 10 상수를 이용해서 이 함수를 부르게 되면은 원래는 팩토리얼 10이라는 걸 언제 수행을 하나요? 원래는 const expr이 없으면 원래 언제 실행을 해요? 프로그램이 실행됐을 때 하는 거죠. 프로그램이 실행됐을 때 이 함수를 호출해서 팩토리얼 10 값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const exp 함수가 있고 그 함수에 인자로 상수가 주어지면은 팩토리얼 10을 실행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언제 해요? 컴파일 시간에 수행을 합니다. 컴파일 시간에 수행을 하고 팩토리얼 10 값을 계산한 다음에 그 10 값을 n에 설정해 줘요. 그러면 훨씬 효과적이겠죠. 프로그램 시간에 코드를 실행하는 게 아니라 언제 실행을 해줘요? 컴파일 시간에 실행을 해가지고 계산된 결과를 갖고 와서 그 계산된 결과로 그 함수 호출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게 const expr.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수들을 이용해서 종종 호출하는 함수들이 있어요. 상수 인자들만 가지고 호출하는 함수들이 있다. 그러면 그 함수를 const expr로 수식해 주면은 여러 상수 인자로 호출된 그 함수를 실행 시간에 실행하는 게 아니라 컴파일 시간에 실행을 해가지고 또 속도를 향상시켜 줄 수 있습니다. C++는. 그 다음에 no except. 지금 이 inline과 const expr은 함수 앞에다가 수식어를 붙여요. 여기다 inline 아니면 여기다 const expr 이렇게 수식하는데 no except는 어디다 수식하냐면 요 사이에다가 수식해요. 요 매개 변수와 함수 본체 사이에다가 no except를 써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함수는 예외를 발생시키지 않는 함수라고 컴파일러한테 알려주게 돼요. 그럼 컴파일러는 그 함수를 최적화를 해줍니다. 그 예외 처리와 관련해서 최적화를 해줘요. no except에 대해서는 10장에 가서 또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static이라는 수식어, 얘는 또 앞에다가 붙이게 되는데 함수를 static으로 수식하게 되면은 원래 함수는 특정 파일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러 파일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헤더 파일에다가 선언해가지고 1.cpp에서 2.cpp에 있는 함수를 호출해가지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static이라고 수식에 놓게 되면은 이 함수는 이 파일에서만 쓸 수 있어요. 다른 파일에서 헤더 파일 통해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static을 써주면. 그래서 static의 반대는 extern이에요. 근데 extern은 우리가 별도 수식 안 해도 기본적으로 모든 함수는 extern이 됩니다. 그래서 static의 반대는 extern인데 extern은 우리는 쓰진 않아요. 쓰진 않고 필요할 때 static을 써줘가지고 이 함수를 다른 파일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많이 쓰는 기능은 아니에요. 이렇게 아시고 일반 함수들은 이런 네 가지를 가지고 수식할 수 있는데 메소드가 되면 클래스 내부에 정의되는 메소드가 되면은 또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수식해 줘야 되는 할 수 있는 키워드들이 또 많습니다. 요것들에 대해서는 객체 제한 가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우리가 정의할 때, 선언할 때 이런 수식어들을 붙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좀 복잡한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고급적인 내용인데 첫 번째가 람다 표현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있어요. 함수형 프로그래밍. 그래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뭐냐면은 함수를 정수처럼 다루게 해주는 거예요. 데이터로 다룰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정수는 변수에 저장할 수 있고
다른 함수의 인자로 전달할 수 있고 함수의 결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정수는. 그러면 함수를 정수처럼 처리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은 함수의 인자로 또 다른 함수를 전달할 수 있고 함수를 변수에 유지할 수 있고 함수의 결과로 함수를 반환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수가 함수를 인자로 바거나 함수의 결과로 함수를 반환해 주면은 그런 함수들을 우리가 고차함수라고 그래요. 고차함수. 그러면 함수가 또 다른 함수를 인자로 받으면은 뭐가 좋을까요? 함수가 함수를 인자로 받는다. 함수를 인자로 받으면 받은 함수를 우리가 그 함수 내부에서 실행을 할 수 있겠죠. 이 f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는 또 다른 함수를 받을 수 있어. 그러면 이 f는 자기의 구현 내용을 완성하기 위해서 전달받은 함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함수를 우리가 전달할 수 있으니까 특정한 함수 하나만 전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함수를 전달할 수 있어요. 그 형태만 맞으면. 내가 어떤 함수를 받겠다? 정수를 하나 받고 불리언을 반환해준 함수를 받고 싶다. 그러면 정수를 하나 받고 불리언을 반환해준 함수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다양한 함수를 이 f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f는 그 함수를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면은 한 가지 기능만 만드는 게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 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는 여기에 받은 요 함수, 인자로 받은 함수를 이용해서 이 n을, 앞에 있는 n을 검사합니다. 근데 뭘 검사할 수 있냐? 여기에 주는 거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이런 함수를 주면은 n이 짝수인지 볼 수 있고 이런 함수를 주면 n이 홀수인지 볼 수 있어요. 또 n이 뭐 3의 배수인지 10보다 작은지 뭐 100보다 큰지 여러 가지 만들어서 줄 수 있죠. 그럼 뭘 주냐에 따라서 얘는 행동이 달라지겠죠. 우리가 하나의 함수를 만들어서 다양한 기능을 하도록 구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함수 프로그래밍의 장점입니다. 함수 프로그래밍 장점. 그러면 C++에는 원래 함수 프로그래밍을 지원하지 않았냐? 지원했어요. C부터 우리는 함수의 인자로 다른 함수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한 함수에 다른 함수를 전달해야 될 때 어떤 방식을 썼냐면은 함수 포인터라는 걸 썼어요. 함수 포인터. 되게 복잡한데 함수 포인터라는 걸 썼어요. 코드로 보여드리면 이런 게 함수 포인터예요. 얘는 어떤 함수에 대한 포인터냐면은 인자를 몇 개 받아? 하나 받아요. 그리고 그 인자가 정수예요. 그리고 뭘 반환해요? 둘을 반환하는 함수에 대한 포인터예요. 그리고 이렇게 펑션 포인터를 타입으로 매개 변수로 쓸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is odd라고 하는 함수라든지 밑에 있는 뭐 is even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달해 가지고 실행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함수를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건 옛날부터 제공했던 기능이에요. C부터 갖고 있는 기능입니다. 근데 여기도 함수 포인터니까 쓰기가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 불편한 거를
개선한 것이 바로 이제 이 람다 표현식이라기보다는 C+11부터는 좀 더 함수 프로그래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함수 포인터를 쓰지 않고 함수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함수에 또 다른 함수를 전달해야 될 때 함수를 정해놓고 전달하기보다는 그 함수를 호출할 때 정의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처럼 is odd라고 하는 함수를 정해놓고 그것의 주소를 전달하는 형태로 프로그램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함수를 콜할 때 여기에다가 간단하게 함수를 정의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함수에서는 요 전달된 걸 이용해서 함수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때 이렇게 함수를 복잡해 보이죠,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 간결하게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을 뭐라 그러냐면은 람다 표현식이라 그래요. 람다 표현식. 그러니까 람다 표현식은 뭐냐면은 함수를 간결하게 정의할 수 있게 해주는 표현식이에요. 그럼 함수를 정의할 때 필요한 요소가 뭐죠? 반환 타입, 함수 이름, 매개변수 목록, 몸체예요. 근데 람다 표현식은 이렇게 쓰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얘를 재사용하지 않아요. 재사용하지 않으니까 뭐는 필요 없어요. 함수를 정의하는데 함수에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뭘까요? 그 함수를 계속 반복적으로 호출하기 위한 거죠. 근데 람다 표현식은 한 번 쓰고 버리려고 일회용으로 정의하는 함수예요. 그럼 굳이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름이 없는 함수 정의입니다. 람다 표현식은. 그러면 앞에 있는 요 캡처라는 부분은 좀 복잡하니까 생략을 하고 그냥 빈 걸로 쓰시면 되니까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와요? parameters가 와요. 이게 뭐예요? 함수의 매개변수 목록이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요 기호 다음에 반환 타입이 오고요. 몸체가 와요. 그럼 있을 거 다 있는 거죠. 뭐만 없어. 요런 게 하나 새로 추가됐고 함수 이름만 없고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얘는 불이라고 여기다 썼죠. 근데 밑에는 없어. 그래서 왜 없어졌냐면은 반환 타입은 생략을 할 수 있어요. 생략하면 컴파일러가 알아서 무슨 타입인지 리턴 값을 보고 함수를 보고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람다 표현식 형태는 이렇게 되지만 보통 리턴 타입은 잘 안 써요. 잘 안 쓰고 parameter와 몸체를 통해서 함수를 정의해서 전달합니다. 그러면 함수를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해서 전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함수형 프로그램을 하려고 그러면은 여기에 뭐가 필요해요? 내가 받고자 하는 함수의 타입을 매개변수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매개변수로. 예전에는 함수를 받고 싶을 때 이 매개변수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아까 제가 이클립스에 보여드린 것처럼 뭘로 표현했어요? 함수 포인터를 정의해서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제 람다 표현식 C++11 오면서는 이런 형태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std 펑션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요 함수는 어떤 형태의 함수를 타입이냐면은 return 타입 가로 열고 매개변수 타입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는 함수가 매개변수를 몇 개 받는 애? 하나 받는 애예요. 그리고 타입이 뭐예요? int고. 반환값이 불인 함수 타입이다라는 걸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타입을 매개변수에만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어디서 쓸 수 있을까? 반환 타입으로도 쓸 수 있고 얘를 변수의 타입으로 써서 이런 함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를 변수에 유지하면은 그 변수 이름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어요? 함수를 변수에 유지했다. 함수를 변수에 유지했어요.
그러면 뭘 할 수 있냐면은 그 변수 이름을 가지고 계속 그 함수를 호출해서 쓸 수 있어요. 그럼 그 변수 이름이 예전에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함수 이름 역할을 하는 거죠. 원래 람다 표현식은 이름이 없는데 그 람다 표현식을 변수에 저장해요. 그러면 그 변수 갖고 그 람다 표현식을 계속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변수 이름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어? 함수 이름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람다 표현식은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뒤에 가서 15장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건데 이런 이제 람다 표현식이라는 고급 기능이 C++11부터 도입이 됐다.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편리하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어요. 그 질문 중에 하나 있었는데 for each라고 하는 그 라이브러리 함수를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for each는 반복해서 뭔가 실행해 주는데 반복해서 뭔가 실행할 때 해야 되는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줄까요? for each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는 벡터든 배열이든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어떤 일을 해줘요. 근데 어떤 일을 할지는 우리가 알려줘야 되겠지. 그 알려줄 때 뭘로 알려줘요? 함수를 전달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반복할 때마다 이 함수를 사용해서 적용해라 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는 for each 해가지고 begin, end 해놓고 람다 표현식을 주게 되면은 그 람다 표현식 함수를 모든 요소에 차례차례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함수를 인자로 받을 수 있으면 하나의 함수를 만들어서 다양한 일을 하도록 만들 수 있어요. 한 함수가 다양한 일을 하게 되면은 뭘 줄여주는 거예요? 코드 중복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짝수인지 판단하는 함수 하나 만들고 홀수인지 판단하는 함수 하나 따로 만들고 3의 배수인지 판단하는 함수 따로 만들고 100보다 큰지 알아보는 함수 따로 만들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하나만 만들어 놓고 내가 요번에 3의 배수인지 판단하고 싶으면은 3의 배수를 검사해주는 함수를 그 함수에 전달해주면은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100보다 큰지 알고 싶어? 100보다 큰 함수를 따져주는 함수를 만들어서 그 함수에 전달해주면은 그때는 100보다 큰지를 검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람다가 아니라 함수형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러니까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범용 프로그래밍 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이에요. 범용 프로그래밍은 뭐예요? 범용 프로그래밍은 원래는 범용 프로그래밍은 뭐냐면은 한 함수가 다양한 타입을 처리하는 거예요. 정수도 처리하고 더블도 처리하고 스트링도 처리하는 거예요. 하나의 함수로. 그런데 그 얘기는 이 함수는 하나의 함수가 여러 개의 기능을 하는 거죠. 정수도 처리해주고 더블도 처리해주고 그리고 스트링도 처리해주고. 근데 그 앞에 봤던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은 그 함수 역시 그냥 하나의 범용 프로그램에 볼 수 있어요. 하나의 함수가 한 가지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해줄 수 있어요. 얘의 기능은 뭐에 의해서 좌우되냐면 전달된 함수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함수형 프로그래밍이고요. 범용 함수를 설명하면은 C++는 함수를 정의할 때 똑같은 이름의 함수를 여러 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다중 정의한다 그래요. 오버로딩. 그런데 다중 정의하는 이유는 정수를 받는 함수가 필요하고 똑같은 이름에 더블을 받는 함수가 필요하고 스트링을 받는 함수도 필요하기 때문에 다중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함수들이 어떤 타입이 오든지 간에 하는 일이 동일해요. 그러면 이렇게 세 개 함수를 만들게 되면은 뭐가 되는 거야?
코드가 중복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다양한 타입을 처리해야 되는데 한 함수가 똑같은 이름으로 다양한 타입을 처리해야 되는데 얘를 봤더니 내부 구현이 바뀌지 않아. 정수가 오든 더블이 오든 뭐 문자리 오든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은 다중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해요? 범용함수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범용함수. 그러니까 후라는 이름에 int를 받는 함수, 후라는 이름에 더블을 받는 함수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안에서 하는 일은 int를 받을 때하고 더블을 받을 때 완전히 달라요. 코드가 달라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경우에는 다중정의를 해줘야 돼. 그런데 int를 받든 더블을 받든 또 다른 걸 받든 하는 일이 모두 같아.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다중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저 후를 범용 함수로 만들면 돼요. 범용 함수로 만들게 되면은 개발자는 함수를 몇 개 만들어? 하나만 만드는 거예요. 하나만 만들고 이 함수를 가지고 다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C++에서는 이런 범용 함수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템플릿이라는 키워드를 써서 정의하게 되는데 여기에 타입 매개 변수를 나열하게 됩니다. t라는 타입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함수를 정의하겠다는 거예요. 저 t는 뭐가 될지는 몰라요.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뭐가 됐든 코드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t가 int가 됐든 double이 됐든 string이 됐든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3개의 값을 받아서 그 중에 최대값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함수를 통해서 저 t가 문자리든 정수든 더블이든 뭐 다른 거든 똑같은 알고리즘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용 함수는 타입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하고 사용할 때는 타입 인자를 주게 됩니다. 내가 요번에 max를 부르는데 저 t로 뭘 쓰겠다? 더블을 쓰겠다. int를 쓰겠다고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래 타입 인자를 줘야 돼요. 정의할 때는 t라고 하는 타입 매개 변수로 정의합니다. 타입이 뭐가 됐든 상관없으니까 하나를 이용해서 정의하고 하나만 만들어요. 근데 저 함수는 여러 종류의 t에 대해서도 다 동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때는 내가 요번에는 t로 int를 쓰겠다. 요번에는 t로 더블을 쓰겠다. 요번에 t로 string을 쓰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처럼 써줘도 되고 생략해도 돼요. 생략하면 여기 보니까 인자들 봤는데 3.5, 2.6, 7.4니까 더블이구나. 얘가 지금 더블로 쓰고 싶구나 라는 거를 컴파일러 알아서 더블이라고 생각해서 써주고 요거는 이제 정수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범용 함수. 대부분 라이벌에 있는 기능들은 주로 범용 함수, 범용 클래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std 벡터 int 할 때도 요 int가 뭐예요? 이제 타입 인자예요. 그러면 std 벡터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구현되냐면은 타입 매개 변수 이용해서 구현이 되어 있는 거고 우리는 그러면 그 구현에 대해서 이번에는 int를 이용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거고 int가 아니라 더블을 이용해서 쓸 수도 있어요. 이런 애들을 우리는 범용 함수가 아니라 범용 클래스라 그래요. 범용 클래스는 내부적으로 유지하는 데이터들을 다양한 데이터들을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정수도 유지하고 싶고 필요하면은 더블을 유지하고도 싶고 그런 게 이제 범용 클래스가 되겠고 범용 함수는 그냥 함수인데 다양한 종류의
타입을 인자로 받아서 똑같은 코드로 처리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t가 이제 타입 매개변수 t를 쓰게 되면은 이 t에는 이렇게 원시 타입도 쓸 수 있지만 얘는 뭐예요? 원시 타입이 아니라 무슨 타입이야? 객체 타입이죠? 좀 무거운 타입이에요. STD 스윙은. 그러면 이렇게 쓰면은 얘는 무슨 전달이에요? 함수 인자 전달 방식 중에 값 전달이죠. 그러면 얘가 t를 원시 타입으로 쓰면은 이 비용이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얘가 t가 STD 스윙이거나 아니면 스윙보다 더 무거운 객체이면은 이렇게 전달하면 어떻게 돼? 값 전달이니까 무겁죠.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서 내가 만드는 범용 함수가 원시 타입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무거운 타입들도 처리해야 되면은 이런 식으로 참조 전달을 받도록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범용 함수를 만들 때 내 인자로 원시 타입만 쓸지 아니면 원시 타입 말고 무거운 타입도 받을지 생각을 하고 만약 무거운 타입도 받아야 되는 범용 함수이면은 값 전달로 받지 말고 뭘로 받아야 된다? 참조 전달 받아야 효과적인 코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보면은 타입 매개 변수로 하나만 썼는데 필요하면은 여러 개를 쓸 수 있습니다. UV.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얘는 반환 타입은 U고 인자로 받는 건 V 타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 A와 B는 어때요? A와 B는 앞에서 봤던 이 경우에도 value 1, value 2, value 3는 무조건 같은 타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T니까. 다른 타입이 될 수 없어요. 같은 타입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요건 좀 복잡한 얘기인데 C++11부터는 이렇게 점점점 써가지고 가변 인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가변 인자는 타입과 무관해요. 어떤 타입이 와도 돼요. 여러 개가 올 수 있는데 각각의 타입이 일치하지 않아도 돼요. 뭐든지 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뭐든지 받아서 그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거는 보통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다 같은 타입이 돼야 되는데 3, 1.5, 2이니까 얘는 정수고 얘는 더블이니까 유추가 안 되는 거예요. 뭘로 유추하고 싶은지. 그래서 이렇게 인트로 써줘서 1.5를 정수로 유추하게끔 만들지 않으면 이렇게 쓰면은 이제 에러가 나는 거예요. 유추가 안 되니까. 앞에 보신 것처럼 TTT니까 이 세 개는 일치돼야 돼요. 같은 타입이 돼야 되는데 생략할 수 있다 그랬어요. 생략하면 세 개가 다 더블이니까 더블로 바꿔준 거고 2, 6, 3은 다 정수니까 정수로 바꿔주는데 여기 있는 예제처럼 하나는 인트, 하나는 더블이면은 더블로 바꿔야 될지 인트로 바꿔야 될지 컴파일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판단할 수 있게 내가 필요한 거를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C++20이 되면은 원래는 이런 식으로 템플릿을 이용해서 범용 함수를 정해야 되는데 C++20에서는 이 템플릿 없이 매개 변수 타입이 오토이면은 얘는 무조건 템플릿을 범용 함수를 정의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해도 되고 이제 이렇게 정해도 돼요. C++20이 되면은 템플릿 없이 매개 변수를 오토로 써서 범용 함수를 간략하게 템플릿 키워드 없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토를 썼을 때하고 템플릿 썼을 때하고 얘하고 얘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은
얘는 타입 매개 변수가 몇 개예요? 여기는 하나죠. 그러면 이 x와 y는 타입이 같아 달라? 같아요. 근데 오토로 쓰게 되면은 이 오토와 이 오토가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오토로 이렇게 간략하게 범용함수를 정의하게 되면은 얘가 내부적으로 요 템플릿 폼으로 바꿔주는데 얘는 몇 개의 타입 매개 변수를 도입하냐면 오토의 개수만큼 도입해요. 그럼 얘는 뭐 U, 얘는 V가 돼요. 그럼 얘 둘은 일치해도 되고 일치하지 않아도 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로 쓰는 것과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거에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래밍, 일반 응용을 개발할 때 범용함수를 만들어서 사용할 일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응용을 개발하는데 범용함수를 정해 쓴다? 그럴 일은 별로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뭘 활용하게 되냐면은 라이브러리를 잘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좋은 개발자가 되는데 라이브러리는 어떤 함수를 만들면서 여러 타입에 대해서 동작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다 라이브러리에 있는 것들은 뭐예요? 범용함수, 범용 클래스예요. 따라서 그런 라이브러리에 있는 범용함수와 범용 클래스를 잘 쓰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 템플릿과 관련된 문법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얘를 잘 모르면은 활용을 잘 못하겠죠. 정확하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범용함수를 배우는 이유는 범용함수를 만들기 위한 것보다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범용함수나 범용 클래스들을 올바르게 잘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알아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범용함수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내가 이렇게 범용함수를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함수 하나 정의해서 여러 타입에 대해서 이제 쓸 수 있게 됐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두 가지 타입에 대해서 쓰게 되면은 컴파일러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두 가지 버전으로 바꿔서 코드를 만들어줘요. 즉 더블 버전 하나 만들고 정수 버전 하나 만들게 돼요. 그럼 내가 맥스를 5가지 타입에 대해 썼어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맥스 함수는 몇 개 만들어질까? 컴파일러가 5개를 만들어요. 즉 범용 함수는 나는 하나 만들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몇 개가 만들어지냐면은 내가 사용하는 타입 인자의 종류만큼 만들어집니다. 나는 안 만들지만 컴파일러가 만들어서 쓰게 돼요. 그거를 템플릿 블로팅. 그렇게 5개 만든다는 건 코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커진다는 거죠. 그런 문제를 템플릿 블로팅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 얘기가 여기 안 나오냐? 왜 안 나오지? 그 다음에 내가 요 위치에 만약에 스튜던트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클래스예요. 스튜던트라는 타입에 대해서 ABC 이 맥스 함수를 불렀어요. 그러면 저 T로 뭘 쓰게 되냐면 스튜던트를 쓸 거예요. 그러면 스튜던트로 바뀐 이 위치들이 다 스튜던트로 바뀐 코드가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할까? 문법 검사를 해야 돼요. 스튜던트에 대해서 이 함수가 돌아가는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타입 인자를 5종류를 썼어. 그럼 함수가 몇 개 만들어져? 5개가 만들어지고 그 5개 만들어진 거 언제 만들어져요? 컴파일 시간 때 만들어요. 컴파일 하면서. 얘를 만나면 더블 거 하나 만들고 컴파일 해가지고 문제 없는지 보고 얘를 만나면 정수 거 만들어서 컴파일 해가지고
문제 없는지 보는 거예요. 근데 예를 해서 만들어서 봤더니 이 스튜던트는 뭐가 없냐면은 요 비교를 못 해요. 저 연산자가 없어서. 스튜던트는 저걸 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가정하면은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문법 오류가 납니다. 그러니까 문법 오류가 언제 나냐? 이 자체는 문제가 없는 코드이지만 정수나 더블에 대해서는 특정 타입에 대해서는 이 코드가 안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언제 판단되냐면 컴파일 하는 과정에서 스튜던트를 위한 전용 코드를 만들고 문법 검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찾게 됩니다. 그게 이제 범용함수가 동작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두 단계 검사를 한다 그래요. 첫 번째는 이 자체를 가지고 이 자체를 가지고 문법 검사를 한번 해요. 근데 이 자체 가지고는 아무런 문제를 못 찾았어요. 그런데 얘를 갖고 쟤를 스튜던트로 바꿔서 코드를 만들어서 번역하려다 보니까 요 기호가 안 되는 거예요. 요 연산자가. 그러면 두 번째 단계 검사에서 오류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두 단계 검사를 하게 되겠고 그만큼 코드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함수를 배웠고 또 프로그래밍을 잘하기 위해서는 라이브러리를 잘 쓸 줄 알아야 되겠고 이 라이브러리들은 주로 범용 클래스, 범용 함수로 되어 있고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보통 부르냐면은 C++ STL이라고 그래요. STL. STL 뭐냐면 표준 템플릿 라이브러리예요. 그러니까 std 벡터 같은 건 STL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이죠. 범용 클래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알아두셔야 되는 라이브러리 요소들은 스트링 뷰, 벡터, 그 다음에 알고리즘 헤더에 있는 또 유틸리티에 있는 여러 함수들을 잘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C++를 능숙하게 가지고 프로그램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다양한 자료 구조들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스택, 큐, 프라이어티 큐, 뭐 힙, 셋, 뭐 해시셋 이런 자료 구조들을 필요할 때 가져다가 라이브러리 가져다가 잘 쓸 줄 알아야 좋은 개발자가 될 수 있습니다. C++를 능숙하게 다루는 개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